자, 우리 106페이지 우리 주금, 납입, 보관자 등 변경허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주금, 납입금, 보관자 등 자, 주금, 납입금, 보관자 등 변경허가 사건 그대로예요. 주금을 어디에 납입할 건가? 그래서 보관자를 변경할 건가? 요게 이제 의미 하나의 논점으로서.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또다시. 우리가 이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은 대표적으로 기관과 뭐가 있죠? 자본이죠.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본. 자, 자본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자본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있고요.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자, 자기 자본이 뭐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 되고 타인 자본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회사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 제일 문제 사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채가 되죠. 시채 중에. 그래서 타인 자본은 회사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납입, 보관금, 납입금과 관련돼서 자, 주금, 납입금, 보관자 허가 사건이 대표적인 자기 자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 자본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대두되고 타인 자본, 회사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뭘 우리가 따지죠? 바로 사채 관련된 사건이 되죠. 사채와 관련된 사건, 사채에 관련된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이제 보죠. 자, 회사라는 게 있어요. 회사라는 게 있어요. 회사와 이제 회사와 관련돼서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주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대표적으로 뭘 주죠? 회사는 주주한테 주권이라는 게 줘요. 주권이라는 게 주고, 자, 주주는 여기에 대해서 납입금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납입금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입금.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면 회사는 주주한테 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주주는 회사한테 납입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납입금이 바로 대표적인 뭐냐? 바로 주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금, 납입금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금, 납입은 어디에 하느냐? 대표적으로 이거는 금융기관에 하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 즉 은행이겠죠. 은행에다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금, 납입과 관련돼서 주식청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청약. 이렇게 이제 주식청약이라고 있고요. 청약서라는 게 무슨 은행이라는 게 있어. 무슨 은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그러면 주식 청약서로서 무슨 은행. 이게 바로 뭐예요? 금융기관으로서 주금, 납입,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납입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납입금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변경을 해달라고 그럴 때, 그러면 무슨 은행으로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건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우리 주금, 납입금을 무슨 은행에서 무슨 은행으로 변경됐다라는 그게 대표적인 주금, 납입금, 보관자 등 변경 허가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서 주권이 탄생하게 되고 주주는 납입금을 환성하게 되고 요 주금을 납입하는 금융기관 은행에서 주식청약서 무슨 은행에서 무슨 은행으로 변경됐을 때 이때는 법원의 대표적인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사 비송 사건이 하나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106페이지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설립비 순주 발행 시 주식임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을 하여야 되며 주식청약서에는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기재해야 되며 이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상사 비송 사건이 하나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첫 번째 뭘 봐야죠? 자, 관할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관할 직업죠, 이제. 관할 누가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청입니다. 자, 신청인이 되죠. 그럼 신청인은 누가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는 주주가 하겠죠. 그래서 주주가 대표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발기인,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 신청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혈무금 주주, 대표적으로 이제 발기인들이 해주고, 그다음 발기인에서 발기인이 해주고, 발기인이 됩니다. 발기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사 설립회에 대해서는 이사가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주와 관련돼서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발기인 설립이 되고, 이제 모집 설립과 관련돼서 모집 설립이라는 것은 발기인 플러스 모집 설립, 이렇게 이제 모집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발기인 이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러면 신청 방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한다. 재판은 뭡니까? 그러면 자, 네 번째 뭐다? 재판은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준다. 심리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으로서 해준다. 그래서 지금 납입금, 보관자 등 변경 허가 사건.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관계는 우리 자본과 관련돼서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다. 그럼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주식이요. 타인 자본은 대표적으로 회사채로서 사채에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주주한테 주권과 주주는 뭐의 회사한테 납입. 그래서 주금 납입금의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 경계에서 변경을 해달라는 허가 사건이 벌어지게 시작한다. 그래서 주금 납입금 보관자 등 변경 허가 사건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이죠.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단주의 의미를 잡아야 되겠죠. 단주가 뭐니? 단주에 대해서는 뭡니까? 107페이지 맨 밑에 단주, 한 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합니다. 한 주 미만의 이상을, 한 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 그러면 어떤 적인 상황이 제시되느냐? 바로 주식 배당이죠.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과 관련돼서는 원칙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원칙. 자, 원칙은 뭡니까? 원칙. 뭐 돈 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금 배당이 되네요. 현금 배당이 되죠. A적 측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은 원칙이 이제 뭐다? 현금 배당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식 배당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다? 산주식, 석주를 가지고 있으면 뭐다? 한 주 배당해 주겠다. 그래서 한 주 배당입니다. 그래서 한 주 배당,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배당이 되죠? 바로 주식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그럼 제가 이제 10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3주 하나를 주겠죠. 한 주를 줍니다. 그러면 3주 그러면 한 주를 주겠죠. 그러면 3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0주였는데 한 주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주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임의적으로 자, 한 주 미만을 뭐라고 그랬어요? 단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단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주. 단주에 대해서 이제 임의 매각 허가 신청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한 주에 대해서 원래 이제 뭡니까? 임의로 신청하는데 팔려는 사람은 어때요? 비싸게 팔려 그러고 살려는 사람은 싸게 받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주 임의에 의해서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제 뭐예요? 이때 매각 허가 신청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 배당과 관련돼서 한 주 배당식. 그래서 한 주가 남는다. 그래서 한 주다. 한 주에 대해서 단주 미만을 뭐야? 단주라고 그러죠. 한 주 미만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전개되겠죠. 그럼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107페이지.
단주는 주식병합, 주식병합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주식 분할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주식 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방법인 이러한 주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처리가 문제된다. 주식병합 등에서 주식병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을 때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주에 따라서 그 대금을 종정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되며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를 단주 임의 매각이라 한다. 그래서 단주 임의 매각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것이 비송 사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임의 매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단주 이런 의미를 잡았고요.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는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 회의적으로 주식 배당,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논점이 우리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신청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관할 그러면 관할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이렇게 이제 또 넣었죠.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합니까? 바로 이사 전원의 공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사 전원의 공동. 그래서 이사 전원의 공동. 자, 공동 신청. 여기 이제 공동 신청이라는 게 우리가 발생합니다. 우리 다수 당사자 사건과 관련돼서 공동 신청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식회사와 관련돼서는 납이죠. 납청단이죠. 납청단. 그래서 납입금, 정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다? 단주 임의배각. 그러면 우리 6번에 대해서도 납입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동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6페이지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 1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해야 한다. 공동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청단 이렇게 이제 청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공동 신청과 관련돼서 납청단 해야 돼. 납입금 그다음에 청산인 그다음에 단주 임의 매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납청자는 우리 비송 사건 절차 정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식회사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유한회사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조사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원의 공동신청 하나의 논점이 대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꼭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 방식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청 방식은 뭐냐? 그래서 신청 방식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법이 정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일반 원칙에 의하되며 단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되며 자, 심리 및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면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신청 사건의 논점은 바로 대표적인 신청인이 돼요. 그래서 이사 전원의 공동 신청 요거 한번 형광펜 딱 꺼놓고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정확한 논점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에 대해서. 자, 이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주식. 자, 8번이 나오네요. 8번. 자, 8번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의 액면 이달 발행 인가가 사건. 주식의 자, 주식의 액면 이달 발행 인가 사건. 본선 여기에서 액자가 이제 동그랗죠. 그래서 액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총검 가액에서 액면 이달 발행 허가 사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액면 초과라는 게 있고, 액면 미달이라는 게 있고, 액면 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정들을 한번 봅시다.
자, 주식 발행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 자, 주식 발행.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사 비송처 시간에 주식 발행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하고 연결하고 그러면 주식 발행 설립시입니다. 그러면 설립시에 자, 설립시입니다. 자, 설립시 한 주에 5,0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0원이에요. 한 주를 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 5,000원이다. 자, 설립시 5,000원을 했어요. 그럼 설립 후에, 그래서 설립 후, 그럼 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신주 발행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이제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5,000원 초과한다. 이게 보면 액면 초과 발행이죠. 이거는 요거 5,000원 그대로 신주를 발행하면 뭐예요? 이거는 액면가라고 그러겠죠. 액면가. 그러면 5,000원 이하를 내리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액면 미달이 되겠죠. 그래서 액면 미달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액면 미달, 그래서 액면 초과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 5,000원 이하, 한 주 5,000원 이하의 신주를 발행했을 때 그때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비송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액면가야 괜찮겠죠. 액면 초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본 충실 의무상.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는 대표적으로 자본 충실 의무에 액면 미달하게 되면 자본 충실 의무에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액면 미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하나 상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주식은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영의 부실로 인한 결손의 누적으로 자산 상태가 악화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그게 더 줄쳐놓으세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때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해서 주식의 최저 발행 가액을 정해야 되며 줄쳐놓고요.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 발행 가액을 변경하여 인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 기타 필요한 사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 이제 신주 발행 시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시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검사인 선임 사건을 우리가 배웠죠. 그럼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는 죽지만 지방법원 합의부 가셔야 돼요. 자, 주식 액면 미달 발행 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청에 대해서는 이사가 신청해야 한다. 자,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뭐다? 총금 가액. 그래서 요 서면 하나 행간편 다 꺼놓고요. 자, 심리 및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이라는 게 나오네요. 진술을 들어야 되며 진술의 의견 진술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잡아놔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돈 뭡니까? 돈이 머니라고 늘 이야기했죠. 머니. 그래서 머니. 저번에도 농담삼아 머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되고 돈은 돈고 도는 게 바로 머니가 됩니다. 이 돈은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써버리면 뭐다 되돌릴 수 없죠.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 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의 원칙. 자, 집행정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정지의 원칙이라는 게 대두되게 하고, 그래서 집행정지의 원칙이다. 원칙, 즉 뭐예요?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여요. 자, 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불만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즉시 항고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돈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 집행정지 효력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돈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불복이 가능하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액면 미달 발행 허가 사건에 대해서는 주식이죠. 그럼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돈은 액면 미달. 그래서 잠시 정지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정지 원칙이 있고 즉시 항고라는 게
두 가지 논점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특히 2번 이유를 붙인 결정 행감 판정하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 줄정하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 허력 그게 행감 판정하고 그러면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허가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논점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신청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논점, 바로 서면, 정금, 가액이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 탄생하고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유를 붙인, 진술을 들어야 되니까 이유를 붙인 결정, 또 하나의 논점이 발생할 수 있고 돈과 관련돼서 즉시 항고, 대표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 그러면 즉시 항고, 돈 하면 집행정지 효력, 불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 미달이 뭐고, 액면 초과가 뭔지, 액면가가 뭔지, 액면 미달이 뭔지, 그래서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허가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받아놓고,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착상해 줄 거는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대두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우리 8번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논점이 많다는 걸 확인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액면 미달이다. 액자 기억해 두고 요 미달과 관련돼서는 돈과 관련된 거다. 머릿속에 두 가지를 착상하면서 우리 답안지를 구성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9번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주식,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신청 사건입니다. 자, 주식의 매수, 가액. 자, 가액,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신청 사건. 자,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 허가 사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사항들이 어떤 전개인가 봐보죠. 자, 회사라는 게 있어요. 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주주가 있겠죠. 자, 회사는 주주한테 뭘 주죠? 바로 주권을 주겠죠. 주권을 우리가 주고, 자, 주주는 뭡니까? 회사에 대다 납입금을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납입금. 이 납입금이 대표적으로 주금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주금, 납입금, 변경허가 사건, 변경허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는 뭡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죠? 오늘 투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주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하죠? 회사에다가. 그러면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그래서 자본이라는 회사는 증명하고 자본이라는 것을 하나 얻게 되고 주주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회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회사한테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렇게 요청. 그러면 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걷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회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매수 가액마다 대표적으로 산정 결정 신청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가졌을 때 그러면 이 매수 금액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뭡니까? 자본이로서 적게 주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주주는 뭐다?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주는 투자로서 주식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 향도해서 주식을 향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투자로서 대표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로서 주주는 주식 양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는 회사가 합병을 한대. 그러면 이 주주는 뭐다? 기분 나쁘다. 너 사라. 주식을 회사를 합병했을 때 네가 사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싸게, 여기는 비싸게 우리가 주려고 그럴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허가라는 대표적인 허가를 얻어야 된다. 대표적인 상사 비송 사건이 하나 대두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비송 사건 구체적인 사항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정황에 대해서 정황 전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특정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자기 소유분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한 금액은 회사의 입장에서 자본금이지만 주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된다. 따라서 주주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주식 양도라는 것과 주식 매수 청구권이 대두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허가, 자, 주식의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신청 사건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꼭 확인해 둘 거는 여기에서 5번 정도를 좀 확인해 주자고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은 대표적으로 페이지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업 양도라는 것과 합병 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5번에 대해서 꼭 체크해 놓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영업양도 합병 등을 할 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의 경우 영업양도 합병 등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되며 주식의 매수 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합의에서 결정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해서 매수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09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고요. 자, 110페이지에 대해서 신청 절차. 자, 툭툭 치고 들어가자고요.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거기 지방법원 합의부 줄잖아요. 자, 신청은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또는 매수 청구인, 매수 청구인이 되겠죠. 주식을 매수한 청구한 주주 또는 회사, 영업 양도의 합병 등의 경우 지배 주주 또는 소수 주주가 주식 강제 매수 청구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자, 신청 방식은 서면이다. 서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 총금 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총금 가액 여기에서 액면 미달이죠. 요 가라는 것은 바로 요 가죠. 그래서 가액, 요 가자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서면 작성이 돼요. 서면. 자, 서면으로 해주고 심리 재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의 진술 나왔다. 진술. 여기에 대해서 심리 재판에 대해서 진술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자, 진술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그러면 결정 중에서도 뭐예요? 바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 이렇게 이제 잡아둘러. 본능적으로 진술 나왔다. 의견 진술 나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정은 결정인데 뭘 붙여요? 이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딱 그어놓고요. 자, 3번의 수개의 신청 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 신문과 재판을 병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고요.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이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이 주식의 매수라는 것은 돈이다. 또 나왔다. 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진술이라는 하나의 논점이 발생되고 금전이라는 게 하나 발생됐습니다. 금전. 자, 금전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제 암기해도 되겠어요? 즉시 항고. 대표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의 효력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 자, 이유를 붙인 결정. 대표적으로 이제 의견 진술이 되죠. 의견 진술이다. 의견 진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진술이죠. 진술은 결정,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러면 검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검증은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 검증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해서 주며, 의견 진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확인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식 매수 가액 산정 사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가라는 걸 잡고, 요거는 돈이라는 걸 또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 그거는 뭐 일반 상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럼 3번에 대해서 신청 방식 뭐예요? 서면. 그래서 총권 가액 산정 사건. 자, 그다음에 돈 그러면 뭐예요? 돈 그러면 즉시 항고, 집행 정지 효력, 이유를 붙인 의견 진술. 그 네 가지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시 항고, 집행 정지 효력, 이유를 붙인 결정, 의견 진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해요. 자, 그러면 주식의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신청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10번 뭐라고 써놨죠? 자, 신주 발행입니다. 자, 신주 발행 무효로 됐어. 무효로. 인하여. 자, 신주의 주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받을 금액, 받을 금액 정감 신청 사건. 자, 정감. 자, 대표적으로 이제 금액. 자,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 정감 사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신주 발행을 해서요. 그럼 신주는 어때요?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정의라는 성에 찬성하고, 뭐의 회사는 감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정감 신청허가 사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비송 사건이 하나 대두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상사 비송 사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럼 신주 발행이 왜 무효로 됐느냐? 신주 발행에 대해서 반사의 질서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무효로 인해서 자, 신주 발행을 5천으로 했어요. 무효로 됐을 때 회사 측에서는 뭡니까? 아마 5천을 가정하게 됐으면 회사 측은 4천을 줄 거고 하는 거고, 우리 주주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뭡니까? 회사에 대해서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서 우리 회사는 뭐예요? 주주한테 주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권을 주고, 주주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입금을 우리가 내줘야 되겠죠. 이 납입금이 대표적으로 주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주는 투자의 목적이야. 그럼 투자하는데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는 자본이야. 그러면 많이 주면 많이 벌수록 자본의 손해를 가져오니까 회사 측은 뭐야? 낮게. 말하면 투자자는 높게 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 정감 신청 허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보자고요. 자, 신주 발행입니다. 자, 사항은 이러겠죠. 자, 신주 발행이 무효가 돼버렸어. 무효 소송이 전개됐다라는 거예요. 무효 소송이 전개됐다. 자, 무효 소송이 전개됐어요. 그러면 자, 무효 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근데 무효 소송으로 신주 발행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신주 발행입니다. 자, 회사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비송 사건,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 사건이 절차가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사항들을 우리가 기본서로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어떠한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자, 신주 발행이 위법하거나 현재의 불공정한 경우에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위법, 현재의 불공정한 경우에 이제 그러죠. 자, 신주 발행 무효로 판결이 확정될 때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며 반환할 금액이 신주 발행 무효 판결 확정 시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할 때는 법원은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서 그 금액의 정감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금, 납입금 반환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할법원 이제 뭡니까? 툭툭 쳐요. 111페이지 관할법원. 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줄쳐놓고 그럼 신청인은 누구도 될 수 있죠? 바로 회사가 될 수 있고 신주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회사와 신청인이 바로 뭐다? 주주가 신청인이 된다. 자, 신청 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비성사건 절차법에 따라야 되고, 자, 이번에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줄쳐놓으세요. 6월 내에 신청을 해야 되며, 자, 심리및 재판, 법원은 신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그 뜻을 간부에 공고 동그라미. 왜 공고를 하게 될까요? 주주는 수인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 동그라미, 주주 수인. 자, 신문은 신청 기한은 6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 수개의 신청 사건이 동시에 계속할 때 신문과 재판은 병합해야 되며 법원은 재판 전 이사와 감사의 진술 찾았다. 툭 치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한다. 5번에 줄쳐놓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주 발행 돈이네요. 돈. 그럼 즉시 항고일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거 놓고요. 자, 재판의 효력은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논점이 발생하네. 의견 진술을 붙인,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주고, 그 다음에 돈, 그렇죠. 돈, 그럼 뭐예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 정감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안 쓰더라도 제가 이제 1 그러면 뭐다? 벌써 관할 2 그러면 신청인 세 번째, 신청 방식 네 번째, 심리 및 재판 다섯 번째, 불복 그래서 여섯 번째, 기타 문제 가지고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봐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한번 보죠. 자, 회사 상인이 있어요. 회사 상인. 그래서 회사 상인, 이렇게 회사는 이제 뭐다 설립이 됩니다. 자, 성립이 되죠. 회사가 성립하고, 스타트는 대표적으로 설립이에요. 이 설립 시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자, 기간과 관련돼서 운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링이라고 그랬어요. 두링. 자, 운영 기간에 대해서 기간은 우리가 봐봐요. 기간에 대해서 봤어요. 운영 기간은 대표적으로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주주총회. 자, 여기에 대해서 운영 자본이 있죠. 자본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 지금 자기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자기 자본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그래서 주식, 납입금, 보관, 허가 사건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타인 자본이 있죠. 요 타인 자본이 뭡니까? 좀 이따 배울 회사채라는 게 내놓고 그래서 사채와 관련된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소멸이 되겠죠. 자, 소멸에 대해서는 엔딩이라고 그랬어요. 엔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해산이라는 게 있고 바로 청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해산과 청산이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이 있고요. 자발적 해산이 있어요. 자발적 해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이 있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산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산,
명령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112페이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번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해산까지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에 대해서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 그러면 여기 해자 이제 동그라미 쳐놔야죠. 벌써 해하면 뭡니까? 바로 청해가라는 게 이제 기억이 돼야 돼. 해산에서 해산 명령 신청 사건에 대해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사항이 전개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법원이. 자, 법원이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법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의 의미가 있고요. 직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청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해산, 과태료 부과 사건, 그래서 청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산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됐는지 봅시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자, 112페이지, 자, 11번. 자, 그러면 해산 명령 사건 한번 보죠. 회사의 해산 명령이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정보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회사 해산 명령의 제도는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설립에 관해서는 설립에 관해서를 취하고 있는 준칙주의 수반하에 생기는 부당한 결과를 조정하고 폐해를 시정하는 사후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되네요. 일단 해산 명령은 왜 내리느냐?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첫 줄의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신청 절차 관할입니다. 뭐 관할은 볼 거 없죠. 상사 비송 사건의 관할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누가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의미가 되고요. 자, 요 신청인과 관련돼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우리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 첫 번째 이제 뭐예요? 전체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바로 이해관계인, 주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주, 사원, 채권자들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되고, 이 검사가 신청하는 것, 이게 또 큰 논점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검사와 관련돼서. 자, 검사와 관련돼서 요거. 그래서 이금, 그 다음에 법원이 되는 거네. 신청인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검사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두자고요. 자, 신청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이라는 게 대두되죠. 그러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인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구죠? 당사자죠. 그래서 당사자라는 의미는 없고, 당사자는 할 수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어떠냐? 이해관계인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해관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가 있어요. 검사도 여기는 검사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검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민사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자, 민사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로 나서라.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인 경우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민사비송 사건을 배우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뭘 배웁니까? 상사비송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상사비송 사건. 우리 상사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인이죠. 그래서 검사가 신청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데가 바로 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냐? 그래서 회사
해산 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이거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 명령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좀 나서줄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사 비송에 대해서 A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사 비송은 대표적으로 상인들이거든. 상인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익의 어떤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비송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원칙이 뭐다 신청인이 될 수 없으나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검사가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산 명령 신청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두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이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와 법원의 직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죠. 자, 이해관계인 주주, 사업 채권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의 참여로 나서달라. 해산 명령이니까. 그래서 신청인 관련돼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 방식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심리 및 재판 그래서 공고해줘야 되고 이제 해산 명령을 되니까 재산이 보존돼야 돼. 재산의 보존 처분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담보 제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신문과 검사의 의견이 발생되게 되네요. 그러면 검사의 의견 동그라미, 그럼 바로 5번으로 연결되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 잡아놓고요. 자,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회사, 이해관계 검사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 준천하고. 자, 항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한번 해산이 돼버리면 거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6번은 그 해산 명령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거나 신청에 상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의 부담 줄쳐놓으세요.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와 같으면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한 재판을 한 경우에 항고 절차의 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 부담 줄쳐놓으세요. 회사 부담. 그러면 이제 등기 여부는 해산 명령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회사가 해산을 되면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등기 촉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해산 명령은 회사의 입장에 불리한 결정임으로써 스스로 등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될 때는 법원의 회사의 본전과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거기에다 밑줄 쫙 끊어서 등기 촉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두 가지 논점이 발생하네요. 자, 검사와 관련돼서 해산 명령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직권을 할 수도 있고 검사가 참여해달라는 게 이제 의미가 돼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민사비송 사건의 공익의 대표자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사 비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해산 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해산 등기를 해줘야 되는가 등기라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우리 113페이지 12번 애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신청 사건 요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